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챕터 4 신비를 영접하다 4-6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를 떠날수록 세계의 현존함을 느낀다는 프랑스와 줄리앙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복귀의 순간, 이 미적 감동이라는 여정이 끝나는 순간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극장을, 그곳을 나왔을 때 마주친 거리의 분위기를, 그날의 날씨를,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아주 선명히 기억한다. 왜 그럴까? 아마도 미적 감동이 우리를 강렬한 실존에 진입시키고 우리의 지각 능력을 더욱 예민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남으로써 더욱 생생히 살아있게 되고 순간적인 미적 쾌락이 사라진 뒤에도 깨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줄리앙의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늘려보자. 나는 세계를 떠날수록 세계의 현존함을 느끼고 내 자아가 더 확대되고 각성되고 세계에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벗어난 상태로 세계에 돌아온다. 즉, 세계의 부재했기에 비로소 새로운 현존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세계 안에서 우리의 현존, 부재는 두 계기, 관조적 부재와 그 후에 강화된 실존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름다운 소설을 느릿느릿 읽은 뒤 책을 내려놓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벌어진다. 얼마간 이곳에 부재하고 여전히 소설 속에 머무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주위를 비상한 눈으로 둘러본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방의 배치, 가까운 이의 태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뭇잎에서 전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낯설고 명료한 무언가를 목격한다. 만약 프랑스와 줄리앙이 멋지게 쓴 것처럼 우리가 자기 안에 다른 곳을 품은 존재라면 우리는 놀라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순수하고 충만한 현존이란 불가능하며 우리는 세계에 더 강렬히 현존하기 위해 그 약간의 부재, 다른 곳의 유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름다움과 존재의 강렬함 사이에는 놀랍게도 글로 쓰인 적이 거의 없는 독특한 상관관계가 있다. 미적 쾌락이 우리 각자를 더 강렬히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세계가 더 강렬히 존재하기 위해서도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우리는 갑자기 햇살이 환해지자 지루하던 바다 풍경이 터키옥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럴 때 세계도 더욱 힘차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찬란히 빛나는 동안 세계는 더 강렬하게 실제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아름다움은 세계를 더 불가사의하고 기이하게 만드는 동시에 세계의 존재 자체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아름다울수록 더 신비하고 더 존재한다. 서기 3세기에 플로티노스는 이런 묘한 말을 남겼다. 아름다움을 잃는 것은 존재하기를 잊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형이상학적인 접근은 이 책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름다움이 우리 존재에 끼치는 영향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욕구일 뿐, 아름다움에 대한 세계 자체의 욕구가 아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 갑자기 새로운 존재의 강렬함이 장악한 풍경을 감상할 때 덩달아 우리 안에도 그와 비슷한 강렬함이 차오르지 않던가.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할 만하지 않던가.
순식간에 풍광을 변화시키는 한 줄기 햇빛의 위력에 감탄할 때 우리도 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나지 않던가. 그뿐 아니라 자연에 잠재하는 창조성을 표출하며 자연 풍경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예술가들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지 않던가. 그것이 바로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가라는 진부한 관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자연에서 본 것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복제는 흥미롭지도 않거니와 단순한 기교에 불과하다. 자연의 모방이란 자연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식, 즉 자연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성상 모방이 불가능한 것, 즉 자연의 창조성이라는 불가사의를 모방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멋진 정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주목하는 것은 자연의 창조적인 힘이다. 반면에 인간의 작품에 감탄할 때 주목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자연의 창조력에서 착안하는 방식이다. 어떻든 우리가 생명이라는 수수께끼, 이 순수한 창조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도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에 벅차오르기 때문이다. 플로티노스처럼 아름다움은 존재를 강화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결국 아름다움과 죽음의 관계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많은 시인이 아름다움과 죽음의 인접성에 대해 사유했고 아름다움 속에서 그 낯설기 그지없는 고요 속에서 죽음의 비밀이 신비롭게 펼쳐지는 듯한 현상을 목도했다. 일례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썼다. 죽음과 아름다움은 두 가지 심오한 것. 그토록 깊은 어둠과 그토록 푸른 하늘빛을 간직하니 가혹한 만큼이나 아이도 잘 낳는 두 자매 같네. 똑같은 수수께끼와 똑같은 비밀을 품은. 아름다움이 죽음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고 혹은 미적 쾌락이 죽음의 무언가를 예감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것과는 얼핏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미적 쾌락을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움직임 자체를 포용하라는 권유로 제시해 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주장대로 미적 쾌락이 이드와 초자아의 대립이 일시적으로 종료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죽음, 우리 안에서 모든 갈등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순간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얼핏 엿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최후의 평온에 대한 예감으로써 미적 쾌락이 우리에게 베푸는 평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미적 쾌락은 우리 실존이 강력해지는 계기인 동시에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도 죽음에 대해 말한다. 존재를 세계로 채우고 우리 존재를 새로운 강렬함으로 채우면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죽음에 맞설 힘을, 아니면 적어도 동요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힘을 준다. 코르시카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일상적인 저녁 풍경이 펼쳐지기 직전 사그라지는 햇살은 한순간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 같다. 류시는 그 풍경이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이 덧없으며 그 찬란함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곧 해가 머물고 해가 저물고 그 아름다움,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그 빛의 아름다움도 이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지금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처럼 모든 아름다움이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할 힘을 주는 것 같다. 결국 미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평상시에 외면하고 싶어 하던 것에 마침내 다가가게 된다. 쌤 다 했어요. 네.